어,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AI 다양성 제4차 콜로키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의 지역사회 협력센터장 박주연입니다. 이번 콜로키움의 마지막 세션에 함께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는 AI 교육과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AI 시대의 시민성, 그리고 사회적 과제를 살펴보고, 이어서 변화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AI 리터러시, 그리고 비판적 이해 능력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션에서는 비판적 만들기로서의 디지털 인문학이 무엇이며, 또 다문화 교육에서 어떻게 디지털 인문학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인공지능과 인간지성이라는 흥미로운 방향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AI가 인간의 사고를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지, 특히 유추라고 하는 인간 사고의 핵심 능력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인간 지성의 경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사유해보고자 합니다. 발제하실 교수님을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다문화융합연구소의 소장님이신 김영순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그 사회에 기획한 그런 우리 그 콜로퀴움이 오늘 마지막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저희 초대에 응해주신 변정수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바야흐로 그 AI를 우리가 인문학적, 사회과학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AI가 뭐 기계나 도구를 넘어서서 인간 사회 전반에 우리의 어떤 공존할 존재로서 대상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연구자들은 이제 공동 연구자의 어떤 위치까지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과학 편집자 협의회 그 과학 분야, 이공 분야의 그 편집위원장들의 모임에서 줌으로 그 AI하고 IRB에 관련된 그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패널, 제가 그 여는 그 줌 패널에 원래는 30명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 120명 정도가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오히려 어떤 기계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윤리적이고도 그런 어떤 정의적 차원에서의 그런 논의들 이런 부분들이 학술지에까지 번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AI의 저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인간 연구자가 AI와 협업하면서 어디까지 윤리를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화두로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그 변정수 교수님의 또 강연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앞에 3회와는 다른 변곡점을 갖고 또 우리에게 뭔가 큰 그런 그 숙제, 과제를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부소장님이 들어오셨는지 안 보이겠지만 오늘 그 부소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 BK, 그러니까 AI 그 BK 사업단이죠. 우리 학교에서 그 예비 사업단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선정에 관련된 그 준비 펀드도 좀 받고 우리 그 집행부에서 아마 그 부소장님의 그런 그 메시지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야흐로 그 AI, AX 그런 교육연구단의 이름을 리스트를 올리고 특히 그 우리 연구소가 강조하고 있는 AI 다양성 부분, AI 리터러시 부분들을 소외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변정수 교수님 강의 잘 들으시고 또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 잘 경청해 주시고 또 토론에 열심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제는 광운대학교 변정수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교수님께서는 아주 흥미로운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프랑스에서 암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기업, 경찰청, 로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정보보안과 사이버 범죄 대응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아오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 철학과 인공지능 철학 연구를 지속해 오시며 이 기술과 인간 사고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저서를 발간해 오신 연구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AI는 마지막 인간지성, 유추를 넘어서는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고 또 고민을 하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 나누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메모를 남겨놓으셨다가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또는 발제가 끝난 뒤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변정수 교수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콜로키움의 마지막 연사라고 해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마지막을 어,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열심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발표 주제는요, 그 AI나 마지막 인간지성 유추를 넘어서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그 배고인 선생님한테 요청을 받고 제가 뭐를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앞선 주제들이 AI 교육, AI 리터러시, 디지털 인문학 등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콜로키움의 주제가 우리는 무엇을 읽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좀 큰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제가 좀 나름대로 독학을 한 분야와 좀 접목시키려고 이렇게 좀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처음 그 장표에 있는 세 명의 그 학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호프시터트는 이 유출한 게 무엇인가? 그다음에 2부에서는 AI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실패하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왜 유출하는 것이 인간에게 발달하였는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의견들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박 교수님께서 제 이력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다문화 연구나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알고리즘으로 철학하기라는 책을 내긴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제 한 10년 정도 혼자 나름대로 공부한 독학이어서 여러분들 앞에 감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너그러이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시연인데요. 그 AI는 정말 유출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발표대로라면 이 주제, 이라크나 베트남인가라는 것을 직접 채팅창으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 직접 옆에 채팅창 두고 직접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아마 그 결론은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어느 프론티어 LLM을 쓰다 하더라도. 그래서 대충 치셨다고 하면은 결과가 어, 그 두 전쟁은 여러 면에서 유사합니다. 미국이 명확한 출구 전략이 없이 개입했고, 비대칭 전략의 양상을 띠고 있고, 그 국내 여론이 분열됐다.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의 이란전에 그 대입해서 이렇게 답변을 좀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게요. 그냥 단순하게 이라크는 베트남인가? 라는 질문인데 이게 그 전쟁이라는 포커스로 옮겨져서 답변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질문이 어느 순간에 리프레이밍이 돼서 그 지금의 상황과 그 동떨어진 두 개의 상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답변을 주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 지금 나와 있는 프론티어 LLM들이 그러면은 유추라는 것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도 보면은 어, 굉장히 구조적인 유사성도 잘 포착하고, 그다음에 패턴 인식도 잘 하고, 그래서 어, 원하는 결과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유추는 두 가지의 상황이 구조적으로 그 연결시키는 인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뭐 그럴듯하구나. 뭐 결과만 맞으면은 뭐 과정이 어찌됐든 뭐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세 명의 유추론자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해석 B, 이거는 유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베트남, 이라크라는 단어를 쳤을 뿐인데 그 텍스트에서 가장 가까이 연결된 단어들이 그냥 통계적으로 조합이 됐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LLM을 그냥 통계적 앵무새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순히 통계적으로 조합했을 뿐이지 그 어떤 대답에는 어떠한 그 이해 과정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명의 더글러스 호프슈테터, 멜라니 미첼, 그다음에 키스 호르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더글러스 호프슈테터라는 사람은 어, AI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그 사람의 뭐 베스트셀러죠. 그 게데레이셔 바하라는 책으로 이미 그 퓰리처상까지 받은 인지과학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멜라니 미첼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그 이 사람도 AI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그런 AI 연구자이고요. 일단 마지막에 이 키스 홀리오크라는 사람도 그 유추에 관련돼서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철학자 그리고 이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프스테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세 권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한글본 이름은 사고의 본질이라고 돼 있고 영어 원본은 Surfaces and Essenses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표면과 본질과 표면 이렇게 이제 언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프슈테터라는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AI는 이 표면을 처리할 뿐이고 인간만이 이 본질의 본질인 유추를 접근한다는 게 이 책 전체의 태제입니다. 혹시 읽으신 분이라면 뭐 아주 친근하게 오늘 발표를 좀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그 호프슈테터 같은 경우는 그 지금도 아직 인디애나 대학에서 인지과학 교수로 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것을 게데리처 바흐라는 책을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줄곧 30년간 이 유추와 관련된 계산 모델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분은 제가 그 AI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대학 시절 군대 복학해서 90년대 이 게데리처 바흐라는 책을 읽고 정말 AI를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프랑스를 갔는데, 그때 마침 90년대 후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I의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AI를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어서 결국은 그 이제 암호학이라는 분야로 제가 결국 학위를 받긴 했는데요. 그 후로부터도 이제 계속 그 관심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16년도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사건이 있었죠. 3월 달에. 그 사건 이후에 내가 알고 있던 AI에 관한 지식이 정말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제 AI를 공부하게 됐고 나름대로 공부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뭐 프랑스 철학부터 해서
여러 분야로 이제 샛길로 좀 많이 빠져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한테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는 보면은 굉장히 이제 벽돌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800페이지 가까운 책인데, 이 책의 그 시종 일관되게 그 주장은 그렇습니다. 유추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LLM은 유추하지 않는다. 단지 유추하게 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미난 예가 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이의 사례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는 어, 자기 모유를 주는 어, 여자를 엄마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여성한테도 엄마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아빠한테도 엄마라고 그러고 인형한테도 엄마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른들은 뭐 귀엽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호프슈테터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어렸을 때부터도 자기를 돌봐주는 존재가 바로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존재라고 하는 카테고리, 범주를 만들게 됩니다. 범주라는 것이 유사한 것들을 묶어주는 인지적인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만들고 새로운 대상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형한테도 엄마라고 하는 게 어떤 인형이 다른 인형을 돌본다, 먹을 것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역할극을 할 때 그 인형한테도 엄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생각한 범주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이런 유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휴프슈테터는 이 유추라는 것은 특별한 사고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태초에 가지고 있는 운용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또 이제 범주화라고 하는 이런 인지작용, 그다음에 유추라는 게 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인지과정의 양면과도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시험 유형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고 그 자체가 유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 유형도 아니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학력고사 세대이긴 하지만 시험에서 다음 지문 중 유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시험 지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험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죠. 인간의 사고 자체가 유추에서 비롯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어는 화서가 된 유추다라는 것도 그 책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얘기 좀 많이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침몰하고 있어. 뭐 논쟁이 불붙었다. 뭐 시간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비유죠. 그리고 그 비유 자체가 화석화된 유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사를 배로 비유를 하고 논쟁을 전쟁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시간을 강물로 비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낡은 비유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알다시피. 그래서 이것이 화석화된, 고착화된 유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죽은 화석, 화석화된 유추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간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걸 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뉘앙스를 인간은 파악을 합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다, 혹은 배가 가라앉고 있다. 사실 이거는 인간이라면은 이런 맥락, 뉘앙스, 그러니까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행간을 읽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여백, 여지를 읽는 그런 뉘앙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사실은 유추적 언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LLM들은 그게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LLM들은 단지 이 맥락을 어, 사실 파악하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은 LLM 같은 경우는 텍스트의 통계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나중에 지금 들으시는 선생님께서는 그 2018년도에 디 애틀랜틱이라고 하는 그 기구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글을 보면은 어, 기계 번역, 특히 이런 AI 번역, 구글 번역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번역이 아니다라고 좀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란 그 인용된 말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번역이란 언어를 다른 언어로 그냥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문화의 범주 체계를 다른 문화의 범주 체계로 유추적으로 매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구문의 제목이 그 우리말로 하면은 어, 구글 번역의 아주 피상성 얕음 뭐 이렇게 되는 그 제목으로 이런 글을 좀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지금 만약에 이 2018년도에 구글 번역 결과가 아니라 지금의 이런 LLM들의 번역 결과를 보고도 똑같은 소리를 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호프슈테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반감을 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호프슈테이터가 얘기하는 또 다른 사례가 좀 흥미로운 사례가 있는데요. 과학혁명 자체도 유추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요 기호가 이제 수학 기호인데요. 그 수학에서는 이것을 뭐 합동이다, 뭐 동형이다, 뭐 이소모르픽 뭐 이런 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수학 용어인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은 거의 뭐 비슷하다, 거의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이 뭐냐면은 이런 인류 역사를 바꾼 어떤 과학혁명, 어떤 점프, 도약들이 모두 유추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얘기를 한 것을 그 저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 갈릴레오는 어, 만원경으로 이제 목성을 봤죠. 그리고 목성 주위에 위성들이 이제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그 목성과 위성의 관계를 지구와 달과의 관계와 같은 게 아닐까라는 어떤 그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구도 결국은 또 다른 무언가 혹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하나의 새로운 범주를 만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런 것들도 관계적인 패턴, 유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성 중에서도 표면적 유사성을 본 게 아니라 구조적인 유사성을 본 거죠. 그 이외에 나와 있는 다른 그 과학혁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도 지구라는 것을 행성이라는 범주에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시간을 절대적인 범주가 아니라 상대적인 범주로 다시 또 재구성을 했고요. 다윈 같은 경우에도 혁명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을 동물이라는 범주에다가 넣고 진화의 관점을 보니까 새로운 이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그 과학의 혁명들은 사실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게 아니라 새로운 범주를 발견을 했다라는 게 이 과학혁명의 핵심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맞다면 저도 뭐 동감을 합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모든 연구자분께서 정말 인류사에 족적을 남기고 싶은 어떤 발견을 하고 싶다라면은 이 후프시테트의 주장대로 새로운 범주를 재구성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추의 최고의
그런 최고 형태가 결국은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새로운 범주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범주에서 재구성된 범주로 활주, 그러니까 범주 활주, 캐터고리 글라이드, 범주 활주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면서 과학혁명이 혹은 대단한 발견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호프시타트가 얘기하는 최고의 형태는 결국은 범주 그 자체를 재구성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워드 투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어떤 언어 모델인데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왕 빼기 남자 더하기 여자는 여왕이다. 이런 공식 이런 거 한번 많이 어디선가 그 AI 입문서나 이런 데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 그 LLM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쓰시면요. 왕 빼기 남자 더하기 여자는 뭐지? 라고 치면 아마 답변이 여왕이라고 나올 겁니다. 혹은 다르게 쳐서 왕 대 남자는 여자 대 무엇인가? A 대 B는 C 대 X라고 치시면은 바로 여왕이 나오는 거죠. 왕 대 남자는 여자 대 무, 무엇인가? 이렇게 치셔도 답은 여왕이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그러면 이 LLM도 유출을 하는 게 맞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결과가 인상적이라고 해서 그 LLM이 이해를 했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AI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LLM들은 단어들 사이의 관계가 벡터 공간에서 그냥 포착이 됐을 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혹은 가중치가 가장 많은 곳에서 찾아왔을 뿐입니다. 이해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것처럼 그 왕이라는 게 뭔지,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 구조가 무엇인지, 그냥 여자라는 젠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는지 이런 건 전혀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LLM은 단순히 그냥 인간이 많이 쓰는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에 올라 있는 모든 책들을 다 학습하고 나니까 뭐 왕이 나오면은 남자고 여자가 나오면은 그냥 여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패턴 매치를 한 것뿐이죠. 학습의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책에 나온 사례는 아니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례를 한번 또 집어 넣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한번 쳐보실 수도 있죠. 히틀러 빼기 독일 더하기 일본은 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LLM한테. 혹은 히틀러 대 독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과 히틀러의 관계는 일본과 누구와의 관계와 같냐? 이렇게 치면은 대부분의 LLM들은 그 당시 그 일본 제국의 총리였던 뭐 도조 히데키라고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 물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총리 역할이어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히틀러와 같은 역할을 했지만 엄밀하게 보면은 그, 그 사람은 그, 그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선왕제 플러스 결합된 일본 군국주의라는 게 사실 정답이 돼야 됩니다. 그 도조 히데키가 모든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닌 거죠. 전시 일본의 군국주의 체계에 뽑힌 사람이 단지 도조 히데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LL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나 분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표면적인 결과만 저희한테 던지는 거죠. 그래서 LLM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역사 전체를 그냥 한 사람으로 축소하는, 개인의 문제를 축소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LLM은
유추를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1부는 마치고요. 2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멜라니 미첼이라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인공지능 생각하는 인간의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 이제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건 좀 번역이 안 돼 있고요. 이게 원서로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연구자시니까 뭐 쉽게 PDF 파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고 저는 이제 번역해 가면서 계속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AI를 위한 안내서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결국은 결론은 그겁니다. 미리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 이 멜라니 미첼이라는 사람이 그 계속 연구를 해봤더니 AI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도로 그리고 표시를 해봤더니 그게 보니까 나중에 정확히 유추가 필요한 영역에서 꼭 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그곳에서 유추가 필요한 영역에서 실패하다 보니까 AI가 실패하는 것이 유추가 혹은 예측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멜라니 미첼은 호프시터의 직계 제자입니다. 직접 그 박사과정에서 배웠고, 그래서 이 책 보시면은 이 일부에 자기가 AI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고, 호프시테터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를 박사과정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이 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 제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지금은 이제 포틀랜드 이제 주립 교수고 이제 산타페 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독립 비영리 연구단체 교수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호프시테터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사람 철학자는 아니고요. 인지과학자입니다. 근데 저는 게델 에이샤 바흐 그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라 어, 이미 철학자의 반열에 올라선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표 장표의 첫 장에 제가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철학적 기준선을 제시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멜라니 미첼 같은 경우는 그 직계 제자이면서도 그런 철학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데이터 프로그램 짜고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 내용이 좀 더 신빙성이 있고 과학적으로도 어,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물론 이 사람은 호프시테터처럼 좀 AI에 대한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AI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언론에서 그 사람 이제 그 신문을 보면 여전히 AI는 유출을 못한다는 기사를 계속해서 지금 어, 보내고 있고 그런 논문을 아직도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AI에 대해서는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프롬프팅 기법 중에 제로샷, 퓨샷, 그다음에 체인 오브 소트, 사고 연쇄 이런 좀 프롬프팅 기법들이 있죠. 그중에서 이제 퓨샷 프롬프팅 기법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퓨샷, 몇 가지 예시를 주고 이대로 좀 풀어줘라고 하면은 아주 AI는 잘합니다. 그 다음에 문체 모방, 예를 들어서 뭐 이 글을 해밍웨이처럼 써줘. 그러면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 영미권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런
일단 영어로 된 결과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내가 가끔 뭐 한강문체로 써져 이러면은 전혀 뭐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과 영미권에서는 이것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유사 문제 전이, 그러니까 한 영역에서 배운 것을 다른 영역에 적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 패턴 인식,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AI가, LLM이 잘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OD라고 하죠. Out of Distribution. 분포를 벗어난 상황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낯선 상황에서는 그냥 바로 무너집니다. 당연하죠. AI 자체가 정해진 분포 내에서만 계속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된 결과 중에서도 약간의 공백이 있으면은 그 공백을 하나씩 채워 넣습니다. 이게 이제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보관법이라고 하는데요. 인터폴레이션, 수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듬성듬성 빠진 것을 채워주죠. 그래서 이제 AI에게 사단이 나는 게 예전에 심각했던 이제 그 할루시네이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AI가 유추를 거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장 문제라고 하고요. 근데 인간은 어떤가? 오히려 인간은 전례가 없는 상황,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의 상황에서 오히려 인간은 빛을 내고 굉장히 잘 파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인간 같은 경우는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낯선 문화에 간다거나 뭐 낯선 규범, 뭐 이런 상황, 낯선 맥락에 부딪히면은 인간도 사실 뭐 처음엔 당황을 하죠. 그러다가 이거는 뭐 내가 예전에 본 어떤 거로부터 이제 유추를 해서 관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상황을 계속해서 재구성을 하는 게 인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다문화 상황으로 좀 이렇게 좀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 다문화 이해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낯선 문화권에 대한 사람이 인식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범주 체계로 어떤 맥락으로 말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게 이런 다문화 상황에서 더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미첼이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듯이 AI가 실패하는 지점과 결국은 많은 그 추론 능력 부분 중에서 꼭 유추가 필요한 지역에서 항상 실패하더라는 것을 그 실험 결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추라는 것도 결국은 추론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 추론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연역이 있고 귀납이 있고 그 가추가 있고 유추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AI 같은 경우는 연역, 귀추, 가추 이런 것을 아주 잘하죠. 그런데 꼭 유추가 실패하는 그 지점, 그러니까 유추라는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파악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AI가 유추가 가장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실증적으로 밝혀낸 게 이 사람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홀리오크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홀리오크 중에서 이거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어, 휴먼 엣지라고 해서 이제 인간 우위, 그러니까 제목이 굉장히 좀 직설적이죠. 인간 우위라고 하면서 여기 제목 보면은 창의적인 지능의 원천이 바로 유추다라고 하는 MIT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왜 그, 왜 인간의 뇌에서만 이것이 나올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진화적인 관점 혹은 이제 신경과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한 책입니다. 이 책도 저기 PDF 잘 찾아보시면은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책으로 뭐 당연히 구입하셔도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 보면은 A 대 B는 C 대 D다. 이런 것들은 AI는 너무 잘합니다. 근데요, 이거는 침팬지도 할 수가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일차적인 그런 유추는. 근데 이런 심층 관계를 포착하는 능력, 즉 2차 관계, 세컨드 오더로 들어오게 되면은 인간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유추는 그냥 대상과 대상 간의 이런 유사성을 매치를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2차 관계는 관계들의 관계, 그러니까 메타인지죠, 결국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를 그 위에서 보는 그런 메타인지적인 그런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과 코치와의 관계,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 코치와 누구와의 관계다. 답은 선수죠. 이거는 그 관계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코치는 이끌고 성장하고 가르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왜 인간에게만 있는가? 물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질문은 LLM에 치면은 압니다. 바로 답이 나와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러한 고차적인 관계는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인간만이 이런 고차적인 2차원 이상의 관계를 갖는 유추에 굉장히 강한가라는 것을 이제 신경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 앞부분에 있는 프리프론탈 코텍스라고 하는 전두엽, 그러니까 전전두엽이라고 하죠. 그 영역에서 그 이런 고차원적인 인지를 담당하고 있더라는 것을 그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AI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모델로 작동이 되냐면 여기 이 밑에 있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로 작동이 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AI 좀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들인데 2017년도에 이제 구글 연구원들이 아주 그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하죠. 그 논문 이름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그래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다. Attention이 바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다라는 아주 좀 도발적인 논문 주제를 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attention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attention 메커니즘,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내장이 된 attention 메커니즘에서는 이런 고차원적 유추를 할 수 있는 기본 사상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냥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혹은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뭐 정수인데 정수가 학교에 갔는데 그는 지각했다라는 문장을 넣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 초창기에는 AI들이 LLM들이 그 대명사가 누구인지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예, 그럼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된 이유가 바로 이 어텐션 알고리즘 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다른 단어들, 예를 들어서 정수, 학교, 갔다, 늦었다라는 단어와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라는 대명사와 정수라는 단어가 가장 가중치가 높게 연결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어텐션, 계속 주의를 갖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바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죠. 근데 이 트랜스포머에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전두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고유의 능력이 없는,
태생적인 어, 설계상의 문제라는 게 이 키스 홀리오크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키스 홀리오크는 좋은 유추가 그럼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억제, 이니비션. 그러니까 딱 보고 떠오르는 것을 인간만이 억누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경학적으로 억누르는 능력.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러니까 좋은 유추를 하려면은 명백하게 표면적으로 떠오르는 유사성을 억제를 하고 그 내면에 숨겨진 이 심층 구조를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인간은 이런 능력을 계속해서 태어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런 능력은 본유적으로 태어날 때 그리고 나서 뭐 학습이 되는 거긴 하겠지만, 근데 AI들은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AI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반대로. 그러니까 LLM 같은 경우는 컴퓨팅 파워를 늘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더 많이 보고 더 넓게 연결을 하고, 더 많이 저장을 하고 계산을 하면은 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LLM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추 능력이 가지고 있는 것과 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음 장에 한 쉬운 예로 보면은 이런 사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는 태양계와 같다라는 그 내용도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원자는 중심에 핵이 있고 전자가 핵을 돌고 있죠. 그 다음에 태양계는 어떻습니까? 중앙에 태양이 있고 그다음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돌고 있죠. 그래서 뭐 원자랑 태양계가 같네라고 구조적으로 똑같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틀린 유추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비슷하죠. 근데 그 내면을 보면은 어, 완전히 틀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태양은 행성을 돌고 그러니까 행성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그런데 전자는 행성처럼 궤도를 돌지 않습니다. 전자는 그냥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추의 늪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유추만 하게 되면 전자도 핵 주위를 돌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선입견 때문에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의 발전이 사실 좀 늦어지기는 했는데 결국은 인간은 그것을 이제 뛰어넘었죠. 그래서 이것은 모양상으로는 같지만 전혀 다른 유추다라는 것을 인간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떠오른 표면적인 유추를 신경학적으로 억누르는 이런 억제 능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좋은 유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다문화 교육적으로도 좀 적용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할 때,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낯선 행동에 숨겨져 있는 어떤 구조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이 사실은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 이런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소개해드렸던 이 호프시테터, 미첼, 홀리오크가 얘기했던 것들이 얘기하는 상황을 정리하면 이제 이 장표 같은데요. 그래서 호프시테터는 유추는 이해다. 그래서 AI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유추를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미셸 같은 경우는 그냥 어, 유추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OOD, 그러니까
분포 밖 상황에 대한 탄력성이 유추인데 그 탄력성이 없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홀리오크 같은 경우에는 어, 유추는 방금 말씀드린 억지에서 나오는데 AI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 이론적 근거들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이 세 사람은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발표를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최근에 AI들의 그 결과가 정말 놀랍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2016년도 어, 알파고를 만들었던 그 딥마인드의 CEO 하사비스가 작년에 그 노벨 화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알파고가 아니라 그것을 진화시킨 알파폴드라는 그 신경망 회로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인류가 몇백 년 동안 밝혀낸 단백질 구조를 다 발견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노벨상까지 받고, 그리고 또 작년에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노벨 물리학상에 신경망 이론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제프리 힌턴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물결이 거의 이제 노벨상 모든 학문을 다 거의 접수하기 시작하기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특히 호프시테터 같은 경우는 구글 번역에 대해서 그렇게 좀 비난을 했지만 만약에 그 호프시테터가 지금의 AI 번역 결과를 보고도 똑같은 소리를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사고의 본질이라는 책이 사실은 2014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 지금의 AI가 나오기도 훨씬 전에 나온 책이라서 약간 좀 시대에 많이 벗어난 책이 아닌가라고 좀 의심하실 수도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뭐, 결과가 좋았으면 됐지, 내부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좀 결과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난다고 그래서 새처럼 날지는 않거든요. 날아다니는 어, 그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사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는 날개를 허덕거리지도 않고 깃털도 없고 근육도 없고 새 비행 원리를 백날 연구해봐야 비행기의 비행 원리하고는 전혀 다른 원리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알파폴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발견을 해서 이제 인간이 내 그 모든 병의 근원을 다 밝혀냈다고 하죠. 이제는 제약회사에서 약을 찍어내는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보면 대단히 유용한 그런 발견을 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파폴드가 이런 단백질 구조를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결국 알파폴드가 유출을 했다는 그런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폴드가 나온 그 예측된 그 결과 구조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인간인 겁니다. 인간이 유추적인 판단 근거 능력으로 알파폴드의 그 결과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판단하는 그 근거가 사실은 유추적인 판단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 번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번역해 보신 분들은 사실 알 겁니다. 지금 결과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저도 그 번역을 뭐좀 하고 있는데 이 문화적인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초벌 번역은 많이 이용합니다. 많은, 어, 그 번역된 단어에 대한 일관성도 전혀 맞지 않고요. 문화적인 맥락이랄지. 그래서 결국은 그거 뜯어 고치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도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번역물도 아직은 좀, 뭐 초벌 번역, 그냥 읽는 수준이라면은 아주 뭐 쓸만한데 이게 그 출판형이랄지 이런 것이 되는 퀄리티 수준하고는 여전히 아직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상태고 이렇게 문화적인 맥락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AI 번역이 가능할지는 저는 여전히 좀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이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본질적으로 저는 유추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뭐 다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제 넘게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다문화 이해가 본질적으로는 이런 유추 능력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나 혹시 뭐 찬성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나중에 좀 토론하는 자리에서 좀 선생님들의 좀 높은 고견을 좀 듣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낯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범주 체계로 상대의 범주 체계를 유추적으로 매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초창기에 호프슈테터가 번역할 때 쓰던 용어 그대로 제가 좀 약간 비, 좀 비틀어서 좀 적은 건데요. 결국은 이 다문화 상황은 OOD, 그러니까 분포 외의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 저희 그 콜로키움 주제인 것처럼 다문화 교육에서 AI는 도대체 그럼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AI가 채울 수 없는 자리에서는 과연 인간의 교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문화 이해 관련된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유추적으로 이해하는 게 결국은, 다문화 이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가 이제 몇 분 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저는 딱 결론을 드리면서 이렇게, 어, 발표를 마치고 싶은데 사실은, 그냥 대신 이렇게 좀 열린 질문을 좀 드리고 좀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이해는 저 유추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유추 능력이 훈련될 수 있는가? 혹은 훈련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약간은 좀 실천적인 그런 질문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좀 많은 말씀을 좀 나누고 싶긴 하지만, 어, 저도 뭐 답은 모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주제는 홀리오크가, 주장했던,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홀리오크 같은 경우에는 유추라는 것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타고나기도 했지만 그 없다 하더라도 혹은 그게 능력이 적다 하더라도 훈련이 후천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홀리오크는 책에서는 이제 훈련된 직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추를 이제 충분히 훈련을 할 수가 있고 관계의 메타 인지적인 시각을 보는 연습 그다음에 표면적인 유사성을 억제하는 능력, 훈련 이런 것들도 교육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그 선생님들처럼 그 교육학 분야에 오래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럼 AI 시대에 무엇을 읽고 어떻게 하면 이런 유추적인 사고를 훈련할 수 있는 텍스트가 과연 무엇인가? 그럼 이 어마어마한 AI 물결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텍스트를 읽어야 되는가라는 것도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뭐 책을 읽어야 될까? 라고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문학책도 읽고, SF 소설 뭐 이런 것들 읽는 것들도 저는 그 AI 시대에 오히려 더 이런 유추적 사고를 훈련하는 이런 텍스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강의는 여기서 좀 마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 문헌을 제가 좀 몇 개를 받았는데 요거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렇게 총 3개, 위에 언급된 4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찾아보시면 더글러스 호프스테터의 이 기고문 이후에 그 호프시테터가 독일에 있는 대학교 교환교수로 가서 인터넷을 발표했던 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좀 재밌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오늘 내용에 이 조지 레이코프와 이제 마크 존슨의 이제 삶으로서의 은유 랑 그다음 데니얼 카너만의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 또 사실을 좀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욕심이 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했으면은 분량이 어,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기회가 또 불러주시면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 만한 책으로는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삶으로의 은유가 그 이 책이 이제 여기 더글러스 호프시테터 이제 사고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그 AI 시대에 그 계속해서 읽어야 될 그런 공부 방법이나 책 중에서도 이런 그 은유 기법도 굉장히 좀 중요한 추론 기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니얼 카너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도 여기 보면은 이제 시스템 1, 뭐 시스템 2라고 하는 그런 생각 기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 2가 시스템 1은 이렇게 직관적인 나이브한 유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간적으로 보고 빠르고 직관적이고 자동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고 영역이 시스템 1이고 그다음에 느리고 굉장히 숙고하면서 의식적인 영역이 시스템 2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좋은 유추, 억제하는 능력이 사실은 여기서 그 데니얼 카너먼이 얘기한 시스템 2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해서 이 두 책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유 능력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책이라고 해서 좀 어, 여기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컴퓨터로 철학하기라는 책은 이제 제가 번역해서 안 된 책인데요. 그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로 철학을 하는 그런 색다른 책이라서 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이 책 같은 경우는 좀 영미권의 논리 실증주의나 언어 철학이 좀 너무 포커스가 된 그런 책이어서 번역한 이후에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이제 좀, 좀 관점을 바꿔서 이제 프랑스나 독일 철학, 대륙 철학적인 혹은 시인 유물론적 관점에서 철학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겁없이 달려들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참고문헌을 좀 넣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은 여기 있는 그런 책들 한번 보시면은 좋은 책들이니까 한번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특히 이제 여기 더글러스 책이 이제 사고의 본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책 내용 자체가 그 유추의 하나의 거대한 텍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유추와 비유에 대한 그 사례들이 나와 있어서요. 아주 좀 추천드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번역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이 이제 이 호프스테터와 이제 프랑스인
샌더라는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썼는데, 책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불어판이랑 영어판이랑 내용이 좀 틀리고요. 물론 구조 챕터는 같은데 디테일, 사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요 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번역이 흔치 않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 책 번역할 때도 이 더글러스 후시테터 우리나라 출판사에 번역할 때 꼭 그 영미권 혹은 불어권 책을 그대로 번역하지 말고 한국 문화에 맞도록 그 번역을 하라. 내용이 좀 손상돼도 된다. 단어 그대로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주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치즈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책에서는 뭐 된장. 어차피 그 발음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속담, 격언 이런 것들도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라서 더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깊이 있는 발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이 AI 시대의 인간의 유추하는 능력, 또 특별히 잘 드러나 있지 않고 깊이 숨겨져 있는 이 메커니즘, 구조를 발견해내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3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선은 저도 질문이 있고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질문을 먼저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이나 아니 의견 나누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김영순 교수님. 빠르시네. 내가 이렇게 딱 아이콘으로 손을 올렸는데 바로 아, 네, 알아. 그럼 바로 보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걸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유추 능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네, 점에서 이제 상당히 좀 우리가 토론거리가 될 것 같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추 능력이라 하면 이제 어떤 추론하는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사회과학에서 보면 연역법적 추론이라든가, 또 우리 뭐라 할까요? 음, 그, 문화법적 추론, 이런 거를 많이 해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다문화 능력을, 이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가 좀 사회과학계에서는 잘 안 쓰고 있는 방법이지만, 가축법이라는 게 있어요. 업덕티브라고 하는 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축법 또는 귀축법이라 그래요. 약간 이제, 귀납법하고 연역법은 다른 차원이고, 사실 우리나라 사회과학에서는 좀 많이 안 쓰는 방법이지만, 어떤 흔적을 찾아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는 그런 방법론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지 제가 이해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류학에서 다문화 능력 또는 다양성을 이해하는 능력,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하는 능력들이 관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선생님 말로 얘기하면 이제 유추하는 능력하고 대비해서 보자면 그 기존의 인류학적 시각인 다양한 문화 또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비교론적 관점이 있고요. 비교를 통해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비교를 통해 가지고 문화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는 차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양성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관점이 이제 비교론적 관점이 있고, 저 상대론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를 존중하는 관점이죠. 너희 문화도 옳고 우리 문화도 옳다라는 그런 어떤 바람직하다라는 개념의 상대론적 관점이 있고, 문화를 부분 쪼개서 보는 게 아니라 총체론적으로 보자라는 개념에서 이제 사실상 뭐 세계시민주의까지 이르는 그러한 총체론적 관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들과 선생님이 얘기한 어떤 유추 능력이 이런 관점들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추 능력이 인간이 갖는 고유의 능력이라면 유추 능력 하에 우산 하에 비교론적이나 상대론적이나 총체론적 관점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 점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뭐 저는 방법론자라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포지셔닝 할까, 매핑할까라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AI 다양성 콜로퀴움을 하고 있는데 그런 AI 다양성이라는 게 AI를 다양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인간과 AI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AI가 우리의 다양성들을 좀 넓혀주고 그 소통이나 그런 그 공존할 수 있는 능력들을 확대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기보다는 그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유추 능력과 결합시켰을 때 그런 정당성을 갖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네,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앱덕션이라고 하죠. 그 귀축법이 어, 그 호프시테터가 얘기한 그 유추와 어떤 예, 관련이 그렇죠. 그런 있는지 관계입니다. 예, 예, 그런 거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귀축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제가 있고 전제에서 결국 마지막에 가져올 그 결과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추론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능력은 그러니까 연역도 아니고 저 귀납도 아닌 어떤 제3의 추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추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음, 가장 그럴듯한 가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에 대한 능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규칙법은 설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가설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 유추와 어, 귀- 가추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 제 생각에는 이런 가추는 그야말로 그 설명의 영역, 그러니까 이게 관계라면은 오히려 어떤 그 영역과 영역 간의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이 위해서는 좀 더 이 유추적인 통찰이 좀 더 많은 인사이트를 주지 예,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귀추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추론 기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이렇게 가설을 창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또한 AI가 사실 이거 잘합니다. 사실은 그 가추 기법을요. 왜냐하면은 이 가추도 어, 이 훈련 데이터 내에 그런 학습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LLM이 그 연결주의 기법인데 그 예전에 30년대 있던 그 룰 베이스드 AI라고 하는 그때 예. 이미 그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기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둘 다 좋은 기법이긴 하지만 좀 더 이 유추가 가치보다는 좀 다문화 교육적으로 문화와 문화를 음,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심층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좀 더 좋은 추론 기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께서 그 다문화 능력을 어, 파악을 하시는데 비교론적, 상대적, 총체론적 관점 여러 가지 방법론적이 있는데 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1번과 2번,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칼처럼 구분이 잘 안 되네요. 어느 쪽에도 다 포함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추라는 게 어떤 그 방법론이 아니라 각각의 기존에 있는 세 가지의 그 접근법들, 방법론에 대한 그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방법론이라고 것 같지 저는 않다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제 예, 질문의 포인트는 이제 예, 두 번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좀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예, 질문에
저는 그 유추라는 어떤 추론의 그런 어떤 방법들이 비교 상대 총체론적 어떤 관점, 그, 그러니까 비교 안에 유추를 놓을 것인지, 상대 안에 총체론에 각각 유추를 놓을 것인지, 아니면 비교 상대 총체론의 그 상위 영역에 유추의 능력들이 있고, 그것이 비교 유추 능력 또는 뭐 상대 유추 능력, 총치 유추 능력 이렇게 해서 볼 것인지에 대한 그 사고 방법 또는 그 추론 방법의 매핑이나 그 충의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혹시나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아, 모든 것을 유추를 보고 있는지. 왜냐하면 유추한다는 것은 비교하여 유추할 수도 있고요. 예. 상대론적으로 유추할 수도 있고 또 부분과 전체로서 보면서 유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어떤 커다란 세 개의 범주에 대해서 이 유추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아, 뭐, 그건 글쎄요. 뭐, 제가 지금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예, 그 예, 숙제를 저도 아주 갖고, 고민을 좀 다음번에 우리가 또 해보겠습니다. 만나면, 예, 또, 예. 다음번에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해. 네. 네, 네, 배구인 박사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변정수 교수님, 너무나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흥미진진한데요. 네, 세 사람의 논의가, 예,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어쨌든 AI가 이해 능력이 인간과 비교했을 때 이해 능력이 없다, 그런 유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귀결이 되네요. 이렇게, 메모를 좀 예, 예, 해보니까. 예, 그리고 이 호프스테터의 경우 예시를 들었을 때 아까 어떤 그 비례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독일 대 히틀러 이퀄 일본 대 뭐 할 때 그것이 나오는 것이 예, 예, 어떤 기준 예컨대 어떤 이해 능력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멜라니 미첼의 경우는 OOD라고 하는 걸 가지고 분포를 벗어나면 AI는 무너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예, 홀리오크의 경우에는 억제를 통해서 어떤 표면화된 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억제를 했을 때 유추 기능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예, 세 가지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음, 인간과 왜 AI가 이해하는 방식, 또,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 혹은 유추하는 방식, 그것이 왜 동일선상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음, 이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예, 예, 번째, 이 세 사람의 논의의, 귀결점은 인간만이 할 수 있어가 된단 말이죠. 유추나 이해는. 그런데, 첫 번째 질문하고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두 번째로 가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경우도 어떤 우리가 낯선 곳에 가게 되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버벅거리거든요. 낯선 곳에 가면 기존의 저의 모든 인지 구조가 망가지면서 막 음, 어버버버가 돼요. 정말 어리버리가 되는데 어, 그렇다고 보면 AI만 이렇게 OD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도 음, 역시나 어떤 분포 궤도에서 벗어나면 정말 어버버거릴 텐데, 예, 그것을 기준 잡아서 인간과 AI를 비교했을 때, 인간에게 유추 기능이 있는데 AI는 없어. 이런 OD로부터 어떤 한계점이 있어. 라고 하는 건 좀 음, 너무나 환원주의적인 그런 음, 해석이 아니었을까 싶고, 예, 세 번째 예, 경우, 표면적인 어떤 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억제를 시켰을 때 좋은 유추가 가능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발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인공지능의 예, 네트워크는 어쨌거나 우리 인간의 뇌세포에서 이 뉴런들의 시냅스, 그 시냅스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는 어떤 가소성, 거기로부터 창발되어 나오는 어떤 아이디어들 혹은 어떤 생각들일 텐데 그것을 본따서 만든 게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음, 인간에게도 어떤 창발성이 있는 것처럼 AI에게도 그런 창발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준점을 너무나 높게 상정하고, 마치 이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혹은 어떤 유추라고 하는 것이 딱 있어.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지 못해. 라고 하는 뭔가 선을 딱 그어버리고서 AI는 음, 부족해. 이런 식으로 이 논의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음,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음.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발표 시작 전에
좀 미리 좀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저는 뭐 AI에 대한 그 뭐 비관론자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리고 인간이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키스 홀리우크의 주장을 지지하지도 사실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신유물론적인 어떤 입장에 대해서 저는 같이 저기 배구인 선생님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간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이라는 또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어떤 그 역량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되는데 인간만이 창발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인간의 만의 어떤 우월의식, 그 다음에 지금 계속 AI가 인간한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인간이 잘하는 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어떤 만족감, 이런 거에 라고 좀 잘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AI가 잘할 수 있는 거 아까 크게 뭐 네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런 것들도 AI가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AI가 하지 못하는 그 지점에서 여전히 인간의 좀 더 가지고 좀 더 같이 협업할 수 있다면은 그 AI가 가지고 있는 그 빈 공간을 인간이 채워주면서 같이 협업하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발표를 한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인간 우월주의자 아닙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한 가지 좀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장표에서 호프시테터는 AI는 이해라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한 유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좀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 배구인 선생님처럼 이렇게 시인 유물론적인 어, 그 적인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좀 견지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그러면 이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라는 범주를 인간에게 좀 특화되게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이해라는 범주를 이제 전 사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주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할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이해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 60년대, 70년대 그 존 썰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인의 중국어 방이라는 논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어 방에는 중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결국은 답변이 나오더라 중국어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썰의 중국어 방인데 그 마찬가지로 그 구글 번역도 마찬가지인 거죠. 스와힐리어를 번역을 했는데 막상 구글 직원 중에서 스와힐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을 그냥 이해라고 볼 것인지 그 AI가 주는 결과를 그냥 유용한 출력 결과를 일관되게 생성하는 능력이다 라고 그냥 이해를 그냥 그 정의를 해버리면은 사실 그냥 AI도 그냥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제 입장은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정의를 다시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정밀하게 좀 묻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AI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AI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최은아 선생님 손 들어 주셨는데요.
마이크 켜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인하대학교 다문화 교육학과 최은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안녕하십니까. 유추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다문화 사회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문제적인 인식이라고 하면 선입관 또는 편견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다문화 교육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추를 통해서 선입견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또는 객관적 사실 안에서 유추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 또는 AI와 협업하면서 이 유추 역량을 향상시킬 방안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은 이것은, 선생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이거 알려주셔야 될 질문인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홀리워크 같은 경우는 충분히 훈련된 직관처럼 훈련으로도 유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처럼 그 다문화 교육 현장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좀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그 어떤 답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답이 그 관계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보는 어떤 능력들을 보는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그 2차 유추 능력, 그러니까 그 차이를 그러니까 그 다문화에서 우리와 다른 문화들의 차이를 계속 나열하기보다도 그 왜 그런 차이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신축적인 관계를 보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런 표면적인 유사성이 떠오르는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한 중요한 그 억제할 수 있는 표면적인 유사성을 갖게 하는 연습도 사실은 그 훈련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아까 그 삶으로서의 은유에서 나온 것처럼 그 레이 쿠프나 마크 존스 그 책, 그러니까 삶으로서의 은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은유를 통해서도 그 나라의 문화를 좀 이해하는 것도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이제 시간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시간을 그 흐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강물처럼. 근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강물은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언어가 각각의 다른 언어가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범주, 그 범주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근원적 신축적인 구조를 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구 문화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시간은 흐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서구 문화인데 시간은 좀 서구는 좀 직선적 사고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시간이 계속해서 직선적으로 흐르고 그리고 흐르면서 문화와 역사는 계속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그런 사관을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 이제 동양적인 사고관은 시간은 항상 반복이 되고 뭐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계절이 계속 반복되고 시간이 계속 순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권. 그러니까 이 문화와 문화가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그 범주를 가르는 어떤 그 경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계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저쪽으로 옮겨지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호프스테터가 얘기했던 범주 활주, 그러니까 카테고리 글라이드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습, 훈련,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그냥 갑자기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시간 반이 아주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지만, 한 번 더 나중에 또 변정수 교수님을 모시고,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은 이 정도로 받고요. 저희 4차 콜로키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콜로키움 마무리 인사 말씀을 다문화 융합 연구소의 부소장님이신 박수정 교수님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교수님, 네, 가능하실까요? 네, 네, 네네. 예. 안녕하세요. 변정수 교수님 오늘 발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다문화 융합연구소 부소장으로 있고요. 소장님으로 계신 김영순 교수님과 함께 문화 경영부터 시작해서 다문화에 이르기까지 이 어떤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새로운 범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소장님을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범주로 인간과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을 AI의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아유 아니겠어요. 인간과 AI의 협업이라는 그 또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서 막 연구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자 입장에서 참 대단하다. 저는 지금 지쳐가지고 있는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이제 변정수 교수님도 못지않게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다라는 거 오늘 발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저기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도서관에 다니면서 책을 찾아다니고 또 전문가한테 직접 그 지식을 갈구하고 요구하고 막 이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 대신 그런 수고스러운 시간을 좀 대체해주고 더 손쉽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물음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는 변정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범주를 찾아야 되고 계속 유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AI를 좀 사용하면서 어떤 믿음보다는 과연 이게 맞나? 정말? 그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변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의문점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얻은 답은 AI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유추할 수 있는 기회,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문 철학과 알고리즘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가 AI 플러스 X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AI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강연에 목이 메어서 기침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발표를 해주신 변정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훌륭한 콜로키움을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영순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전에 발제를 해주신 윤미선 교수님도 참석해 계신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든 콜로키움을 다 조직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해주신 박주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 콜로키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연구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콜로키움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를 끝으로 AI 다양성 콜로키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